불과 5초 분량의 이 짧은 영상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죄일까요? 그리고 누구일까요? 남자 경찰관을 따라가고 있는 한 남성. 그가 바로 범죄자랍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예. 이 영상, 그 짧은 순간에 발생한 사건은 여자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한 죄입니다. 2025년 8월 12일 1심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선고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선고가 나왔을까요? 피고인, 검은색 옷 입은 남성입니다. 피해자, 여경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여경의 진술은 대체로, 이 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경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CCTV 영상에 뒷받침이 되며 여경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 여자 경찰관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짧은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자는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저런 식이면 지하철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요, 아니, 안 보이니까 혹시 모르지, 만졌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영상에 대한 설명 분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 여러분께서 가지신 기본적인 판단으로 이 이유의 내용들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혹시 만졌을 수도 있잖아 라는 그 생각이 왜 그런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이후에 나올 내용들을 들어주신 뒤 그 원래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시는지, 아니면 이건 좀 잘못된 판단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요, 기초사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 기초사실은 실제 경찰 출동 내역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의 진술을 다 포함,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진술 모두까지 다 일치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나이 28세 박씨, 2023년입니다. 9월 10일 평택의 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팀원 동생 4명이 왔습니다. 업무와 함께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서로 친분을 쌓기 위해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일종의 단합대회 같은 거였죠. 1차에서는요, 밥도 먹고 술도 같이 좀 나눠 먹었고,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2차, 노래타운 있죠. 노래타운,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흥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춤을 추고 장난을 치고, 그 옆에 소화기들이 비치돼 있죠. 그걸 들고 춤을 추다가 실수로 가게 그 룸 내부에 소화기가 분사가 됩니다. 당시 노래주점에 남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남자 사장님은 크게 화를 내셨죠. 그러니까 남자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계신데 남자 사장님이요. 일행들은 사과를 냈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 술 먹은 사람이니 이렇게 붙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 박 씨와 노래방 사장님 사이에 서로 이렇게 잡는 실랑이 과정이 발생됩니다.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 근데 박 씨는요, 출동한 경찰관, 남경 1명, 여경 1명, 얘네들 이 둘에게 나도 맞았어, 나도 막 잡혔어 라고 주장하며 확인해줘 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주지 않자 가게 편만 든다고 박 씨는 생각해 또다시 112에 신고해 다른 경찰관을 불러달라, 경찰관 바꿔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지속적으로 반복된 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박 씨는요, 자기가 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됐죠. 자, 분명 잘못된 겁니다. 박 씨의 죄는 뭐가 있죠? 죄명, 업무방해,
기물 파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걸 이분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내용을 받아야 되니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약 9일 뒤였습니다. 2023년 9월 19일 날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출석을 하라라고 요구가 옵니다. 해서 당연히 그 전에 노래주점 사장님한테 뭐 해야 돼요? 첫째, 사과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사과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기물파손했잖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 소화기 분사했으니까 소화기 값, 청소값 다 물어줘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점에 남자 사장님, 노래타운의 남자 사장님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십니다. 왜냐면 합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23년 9월 19일 날 평택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업무방해, 기물파손, 그거에 대해 합의했다. 끝난 줄 알았던 거죠. 뭐가 끝나는 거죠? 처벌 불원서 냈고요. 합의서 냈고요. 서로 그런 일이 좀 약간의 있었던 해프닝처럼 해서 그냥 잘 끝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내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구나 하고 박씨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된 거죠? 가도 되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아니요, 잠깐 안 잡아요. 박씨 당신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당시 상황이 확실히 기억이 났던 박씨는요. 뭔 소리냐? 내가 무슨 강제추행죄가 있냐? 내가 누굴 만졌는데요? 아니, 자기가 그날 술 먹은 전체를 생각해도 주변에 여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강제추행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누구지? 그러더니 CCTV를 보여준 겁니다. 여경이요. 그때 출동했던 경찰관 중 여경을 만졌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박 씨는요, 난 절대 그런 적 없다. 아니,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자리에서 사고 쳐서 경찰관들이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경찰관을 성추행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자, 동탄경찰서 사건 기억하시나요?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그때 동탄서에 남긴 명언이었죠. 예, 박씨요, 떳떳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부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약 2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2025년 7월 갑자기 재판이 시작되네요. 재판 나오랍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2일 1심 강제추행 유죄. 재판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듣자마자 부랴부랴 박 씨는요, 빚까지 내면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1심, 2심 들어간 변호 비용 2천만 원입니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증거 없고 이상하니까. 그 CCTV 영상만으로 어떻게 증거가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2심까지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1심 기각이었죠. 그리고 2심 선고를 받는 날 저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요.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4월 말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보다 좀 제가 약 한 달 가까이 빨리 동탄경찰서 그 무고 사건 있죠. 그 사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영상을 띄워놨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올라온 걸 보고 혹시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에게 연락을 줬다라는 거였죠.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런 사건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미리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도 얘기할 건데 여경께서 일부러 글을 쓸 리는 없을 거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뭐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게 말이 되나?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당연히 그런 생각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가지고 또 갑자기 논점이 전환되면서 모든 전체에 대한 욕설을 할까봐, 젠더 갈등으로 번질까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 내용은 이런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너무나도 앞으로 많은 일들이 쌓일까봐 걱정된다. 그 취지로 이 방송을 찍는 겁니다. 해서 똑같이 당시 제보자에게도, 박 씨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다 믿을 수 없다. 끝까지 당신을 의심할 거다, 나는. 그럼에도 원하면 도와주겠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봤습니다. 확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진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머릿속에 물음표가 좀 떠올랐습니다. 바디캠이 없었나? 경찰 바디캠 각도가 안 맞았죠. 다른 데 CCTV 없었나? 없었어요. 딱 저 화면 하나입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 세상은 얼마나 많을까요? 위에서 찍고 있는 무언가 가려진 공간. 당장 머릿속에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음식점, 카페, 지하철, 버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공간들 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는 건 모자이크 된 영상밖에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남자 경찰이 박 씨를 막 부르면서 따라 나와라 라고 하며 입구 쪽으로 향할 때 시선을 쓱 돌려봅니다.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 경찰관분의 시선은요,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개를 앞으로 다시 내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라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자신의 엉덩이에 갑자기 탁 했다. 움찔하거나 깜짝 놀래거나 뭐야 하고 보거나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즉각적인 반응은 왜 안 보이지? 라는 생각. 꽉 움켜쥐었다면요. 꽉. 그럼 움찔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뭐지?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궁금증이요. 피해자 신분이 뭐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직접 검거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 물론 당황해서 그러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저의 궁금증. 박 씨는 왜 아무런 통보를 못 받았지? 아무런 통보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합의했으니까 처벌불원서 가지고 딱 갔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평택경찰서에서 강제추행죄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 이러고 여기서 조사받았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걸 고소 같은 게 날라오면 그거에 대해 준비하고 내용이 뭔지 정보공개 요청 청구하고 확인하고 뭔 상황인지는 알고 가야 방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입니다. 떳떳하니까 가만히 있었거든요. 자기를 안 불렀거든요. 그거 잘 끝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사이 시간 동안에 피해자 조사는 5번을 거쳤습니다. 뭔가 불리하죠. 누가요? 5번 동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피해자 진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도 못했던 피의자 신분, 당시 박 씨.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1, 2심이 끝난 사건입니다. 남은 건 대법원, 서류심, 법률심만 남았죠. 2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유죄 확정납니다. 그러면 박 씨는 강제추행죄 전과가 생깁니다. 자, 기초사실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 짧은 영상에도 그래도 무언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정말 꽉 움켜쥐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꽉! 저희는 프레임별로 영상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별로 다시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때문에요. 영상 분석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걸 붙여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요, 불과 가까이 있고 떨어졌다라고 판단되는 시간까지 프레임을 나눴을 때 가장 최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더 최소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억까한다고 할까봐 제가 볼 때 최소 프레임으로 잡으면 0.19초? 그나마 더 넓게 잡으면 0.3초입니다. 0.3초 미만에 좀 가까워졌다 싶을 때가 그때거든요.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꽉 쥐고 뺐다가 돼야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0.3초 미만이면 굉장히 속도가 뭐해야 될까요? 빨라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보진 않겠습니다. 대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잠깐 일어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손입니다. 이러고 가다가 돌려야 됩니다. 빠르게 가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이거 뭐가 있어야 되죠? 물리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자, 우린 한 가지 확실한 걸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씨의 손은요, 손등 부분으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영상에서도요, 손등 쪽으로 영상이 나옵니다.
손등 시작하고 안 보이고 손등으로 나오는 장면까지 보이면 그럼 그 사이에 틀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딱 똑바로 서가지고 걷는 듯이 하다가 왼손을 돌려가지고 오른쪽 엉덩이를 잡는다, 꽉 움켜진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전완근이 바뀝니다. 손을 돌렸으니까 꽉 쥐어야 되니까 전완근이 돌려지고요, 팔 어깨가 돌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돌아가야만 가능합니다. 팔만 움직인다, 손만 움직인다는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야지만 저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헌데 이 영상 어디에서도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야, 가려졌는데 그걸 어떻게 봐. 맞아요. 대신에 한 가지를 찾아냈죠. 남원호 변호사님이 찾으신 겁니다. 옷주름이요. 반팔티에 옷주름이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만약 손을 틀었다라고 하면 이 옷주름이 변경돼야 되거든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 얘기는요, 어깨를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심지어요, 이 영상에서 보게 됐을 때 이걸 재판부가 되게 이상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오른쪽 손가락 보이십니까? 저 오른쪽 손 이상한 모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거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 남자들 다 아는데. 저 뭔지 알죠? 뭐 어디 이렇게 걷다 할 때 이거잖아요. 그 손 뚝뚝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딱 이 모양이거든요. 이거 이상한 손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손 이렇게 꺾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 꺾으면서요, 왼손 돌려가지고 꽉 움켜 짚는다. 그럴 수도 있죠. 고의적이라면 그럴 수 있죠. 저는 도리어 이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뭐 이것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하다가 왼손은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봤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자이신 여경분께서 움찔하지 않거나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게 특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에서요, 모자이크본이어서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 씨는요, 시선이 남경과 그리고 밖에 나가는 출구 쪽만을 향하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의 엉덩이를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뭘 하는 게 기본적인 걸까요? 봐야죠. 기본적으로 보고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가는 쪽문 바라보면서 손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왼쪽 손을 움직여서 이것도 안 움직인 상태로 툭 하고 만졌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판부가 좀 특이하게 했던 부분도 반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서 좁아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거 보니까 좁아서 지나가다가 만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광각입니다. 왜곡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떤 가게가 밑에 타일을 저딴 식으로 배치합니까? 저 직선 타일입니다. 휘어있죠. 중앙부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각도인 겁니다. 뒤로 갈수록 다 좁아 보이는, 가까워 보이는 효과들이 존재하죠. 왜곡 현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서 일단 옆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 나서 이걸 조금 맞춰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정확한 거 아닙니다. 약간씩 휩니다. 휘는 각도대로 살짝 틀었을 때 타일을 4곱하기3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저 사이에 공간이 정말 없는 걸까가 너무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들 사이에 움직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저 뒤에 가운데에 보이시는 약간 트레이 같은 거 보이시죠? 옮기는. 그게 가장 끝에 칸과 옆쪽 칸 일부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과 박 씨의 다리가 지나가는 각도의 라인을 제가 파란 선으로 표시했거든요. 저걸 똑같은 크기의 타일 모양으로 변환해 위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다시 그리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물론 정확한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 이 사이의 공간이 여러분이 보실 땐 어때 보이시나요? 꽤 공간이 그래도 있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비좁은 공간처럼 보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직선보다는 약간 곡선 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더 여경 쪽에 가깝게요. 자,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요. 그냥 저만의 추측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자 사장, 여러분이 보셨던 여기 밑에 계신 분 있죠? 여자 사장님. 그분의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서 보면 접촉하는 걸 목격했냐?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못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시 여성 경찰관님 서 있던 장소 뒤쪽으로 2명 정도 지나가는 공간이 살짝 남는다. 넓습니다. 공간이 꽤 있는 거죠. 이게 꽤 붙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랬죠? 가게 사장님은 못 봤는데요? 라고 얘기했죠. 왜 이거 다 나온 겁니다. 남경 있죠. 남자 경찰관. 남자 경찰관도요. 못 봤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야, 여기 옆에 남자 있잖아. 저 사람 대놓고 보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저 사람이 알고 있겠네. 저 사람 진술이요? 못 봤습니다입니다. 근데요. 이게 다 파기가 됩니다. 첫째, 카운터에 있는 여주인은 각도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 두 번째, 뭐 경찰관이 당연히 못 봤다고 하니까 등지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보면 옆에서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저 남자 지인이어서 안 된다. 네, 그때 같이 놀러 갔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지인이니까 저 사람 목격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 파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이 보신 이 내용으로 유죄입니다. 강제추행죄.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진짜 만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두 번째 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피해자 진술 몇 번 했다고요? 5번에 걸쳐서 진술합니다. 근데 박쥐 조사는 단 한 번. 기회가 안 맞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경의 진술은 똑같았을까요? 제가 여경의 진술 일부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최초 보고서입니다. 여경이 직접 기한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10일 발생 보고서의 기한을 보면요. 스스로 작성을 했는데 이때 자신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기습추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1회 접촉이란 표현은요. 다른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접촉의 정의가 뭘까요? 툭! 어떻게 만졌는지를 정확하게 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날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이걸 작성하고 난 직후인 6시 40분경에 고의적으로 왼손을 들어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진술이 약간 바뀝니다. 자, 그리고 6시 53분 입건 전 조사 보고서를 쓸 때는요. 복도 사이는 비교적 넓어 불필요한 접촉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고의적이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갑자기 또 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3년 9월 17일 피해자 2차 조사에서요.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이용해서 잡는 게 느껴졌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달라지죠? 이거 엄청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거 띄워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왼쪽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접촉하는 방법이라는 말과 2차 조사에서 나왔던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이용해서 잡는 게 느껴졌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월 20일, 24년입니다.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때 피해자 조사에서요. 처음에 박 씨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 제 뒤를 가면서 부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것도 보았다. 그 부자연스러운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왼손이 이상하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걸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2025년 3월 6일 검사 참고인, 이거 재판 전입니다. 넘어갔죠, 검찰로. 검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상황 정확히 기억합니다. 박 씨가 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분명 다시 물어봅니다. 만졌다는 건가요? 살짝 스치듯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딱 잡고 갔어요.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나요? 예, 어느 정도요. 저는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차 뭐가 되고 있는 느낌이죠? 의심하자,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술은 번복됐습니다. 바뀌어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뻘쳐서 그걸로 고의로 잡았다라는 표현은 고의성이 있죠. 접촉은 뭐가 없죠? 고의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죄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그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1심 재판 판단 이유? 여자 경찰관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대체로가 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건 유죄 무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이 진술이 변경이 된 건데 대체로 일치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범행 당시에 가장 빠르게 작성했던 그때 기억이 가장 생생할 텐데 왜 점점 시간이 지나 몇 년 지나가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불리한 내용이죠. 그리고 박 씨는 어떤 것도 항변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요. 분명한 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붙습니다. 어떻게 됐다, 뭐 좁았는데 어떻게 됐다, 뭘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됐다,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팩트니까. 박 씨가 처음에 가가지고 경찰한테 갑자기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조사받았죠. 사실 이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어쨌든 조사를 그냥 받아버리고 그 뒤에 연락이 안 왔죠. 근데 집에 가끔씩 날라오는 게 있었다고 해요. 2번, 3번 정도.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보안수사 지시요. 보안수사 지시? 뭔지 몰랐대요. 법을 모르니까. 보안수사 지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찰이 정리를 해서 검찰한테 야! 송치! 검찰이 딱 보고 이거 애매한데? 이거 재판 안 되는데? 보안수사. 다시 수사해와. 그때마다 뭐 된 거죠? 내용이 보완된 겁니다. 보완되고 뭐가 됐죠? 결론적으로는 송치가 됐죠. 그 송치를 가지고 25년도에 뭐가 됐죠?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보완수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검찰이 바라봤을 때 지금 니네가 올린 게 재판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해. 재판이 안 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더 내용 보완해와 라고 하는 게 보완수사입니다. 내렸죠. 내용 강화가 됐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짐작해보고 추측해보고 망상해보는 겁니다. 왜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지? 보안수사가 내려왔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꽉 움켜쥐었다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재판은 시작됐죠. 잊지 마십시오. 꽉 움켜쥐었다라고 한다면 옷주름은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빨라야 되거든요. 그 빠른 거라면 그 흔적은 더 남았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여경분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양쪽에게 폴리그래프 검사를 제안합니다. 폴리그래프가 뭔지 아시죠? 폴리그래프 검사.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고 부르는 무려 수회에 걸쳐서요.
여경부는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신의 직책이 경찰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이거 여경분의 얘기입니다. 행위자, 그러니까 박 씨가 아닌 자신이 폴리그래프를 검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더불어 경찰관인 자신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주변의 시선이 마치 내가 꼭 거짓말을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검찰에서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총 4회에 걸친 심리검사 제안을 하는데 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것으로 보일 것 같아 받기가 망설여집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심리검사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경찰관은 이런 뭔가 유무죄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혹은 첨예하게 주장에 대립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수사기법이 바로 폴리그래프 검사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받는다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찰관으로서 주변의 시선 때문에라는 말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근데 박 씨는요, 폴리그래프 검사 제안에 무조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의 진술이 중요하니까 여경의 진술도 봤죠. 박 씨의 최초 진술도 봤습니다. 박 씨가 당시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2023년 9월 19일 오후 1시 53분에 했던 조사 내용인데, 오른쪽 엉덩이 왼손으로 움켜쥐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헛웃음 치면서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여자한테 저 여태까지 뭐 성 이런 거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잘못해서 경찰관들이 왔는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랬으면 그 당시에 저를 체포하셨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도요, 인정 안 했죠. 괘씸죄가 붙은 걸까요? 반성하지 않는다고?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할 때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피해자 측에서. 근데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서의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건의 엄벌탄원서입니다.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활기차신 성격이셨는데 이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무 중에 또다시 2차 피해를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계시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서 엄벌을 탄원해달라라는 탄원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힘드시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경찰 업무를 하기도 정말 힘드실 것 같고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도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런 진술로, 이런 내용으로 유죄 입증이 돼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유죄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치 이게 유죄 추정의 원칙 같습니다. 네가 만지지 않은 증거를 네가 제시해봐.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경분께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처음 봤는데. 스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처음 진술처럼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툭 칠 수 있죠. 고의가 없죠. 이건 뭐죠? 실수입니다. 절대로 사건화되지 않는 실수입니다. 근데 손을 돌려 꽉 움켜쥐었다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성범죄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이 상황에서 100번 1000번 양보에 그냥 지나가다 툭 쳤을 수는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진짜 손을 돌려 꽉 움켜쥐었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에게는 아예 접촉도 없었다. 접촉은 있었다. 꽉 움켜쥐었다. 저는 여기까지 2단계까지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너무 이상해서요.
고의성이 보여지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무죄입니다. 사건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부분을 유죄 증거로서 판단했습니다. 자, 다시 우린 모든 내용을 들었으니 읽어볼까요? 1심 유죄 선고 이유 기억하십니까? 유죄를 선고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자 경찰관의 진술대로 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에 뒷받침되며 여자 경찰관의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임. 여자 경찰관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 1심 판사 당신의 생각입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니고요. 당신의 생각을 쓴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1심 판결문이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썼다고. 잘못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제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죄다 유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적법한 절차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박 씨에게 소명 기회를 정말 준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증거로서 정말 꽉 움켜쥐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라면 다시 2심으로 내려 다시 한번 검증받아 봐라 라는 기회라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대로 유죄 입증이 된다면 이런 장면이 보여지는 대한민국 곳곳 지금도 있을 겁니다. 모든 공간에서 까딱하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손이 보이지 않아도요. 이 사건은요, 저와 동탄 무고 사건 기억하시죠? 함께 진행을 해주신 남원호 변호사님께서 무료 변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대법원 의견서를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 비율이 4%밖에 안 돼요. 그 4%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남원호 변호사님의 말씀과 뒷이야기에서 이거 곰탕집 사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 사건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도 미리 좀 뒷이야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경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 대리인을 맡으신 남원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센트 남원호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1심,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 측 법률 대리인을 맡으셨잖아요.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런 부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제가 밝혀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을 할 때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심리를 거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대법관님들에게 드리는 저희의 문제 제기는 첫 번째로는 유죄를 판단한 증거 등록, 혹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그렇다면 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과연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제추행 범행이 입증된 것이 맞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면 대법원에 다시 한번 사실 판단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호소를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선입견 없이 영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대법원에도 전달 드리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원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중인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채팅창을 일부러 안 보고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생각과 그 뒤에 나오는 증거, 정황,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 이렇게 했음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전제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였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던 사건이었고 충분히 너무나도 억울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뒷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뭐 그때 당시에도 대한민국에서 한번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 대전 모 곰탕집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곰탕집 뭐 추행 사건 뭐 이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때 좀 난리였죠. 2017년 때. 이 사건이 2017년 11월 26일 새벽 시간에 발생을 했던 내용이에요. 대전에 이제 곰탕집에 두 일행이 있는데 두 일행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무리에 있던 여성이 한 무리에 있는 이제 피고인 남성 당시 나이 38세 최모 씨한테 왜 나 성추행하냐라고 항의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났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평가하거나 이 사건에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건 잠깐 갖고 온 건데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 곰탕집 사건은요. 사건 현장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딱 그런 접촉 같은 게 있자마자 피해자인 여성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바로 시작되고 거기에 경찰이 오고 그렇게 됐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뒤쪽으로 일부러 뺀 건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내부에서 그 일부가 CCTV 보셨죠?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썼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 사건이 어떻게 접수가 된 거냐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아까 사수가 있었죠. 남자 경찰. 같이 차를 타고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하는 상황에서 남자 경찰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진 것 같다라고. 그럼 남자 경찰이 야 그럼 그거 해야지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 CCTV를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CCTV를 다시 보러 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진술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전에도 CCTV를 봤잖아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사건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만진 거 영상 안 봤냐 했더니 그때는 뭐 사건 관련 박씨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것만 봤다. 근데 다시 가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르죠. 이 사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고 이 사건은 그러니까 박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에서 최 씨가 이 곰탕집 사건의 최 씨가 유죄가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술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피고인 최 씨의 진술이 살짝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신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툭 쳤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신발 신 장면이 없거나 나중에는 실수로는 툭 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번복되거든요. 누가? 피고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한 작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사건 어떻게 돼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진술할 기회도 없었죠. 그냥 사건 발생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요것도 달라요. 이 사건하고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진술 번복에 대한 부분도 아예 없는 상태인 것까지도 완전 다른 부분인 거죠. 시간 뭐 순서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는 거고. 해서 이 사건과 뭐 흘러가는 방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강제추행 특히 이런 성과 관련된 성추행 관련의 내용들은 흐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넌 만졌잖아. 너 만졌지? 나 안 만졌는데 이걸로 쟁점이 붙으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르잖아요. 이것도 뭐 쟁점들이 여러 가지인데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그렇게 나왔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론의 기회와 충분한 증거 보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에는 증거조사 같은 게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